여보세요? 정신 차려요! 깊은 산속 낙엽 사이에서 고급 정장 차림의 남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신만이 이정희는 급히 남자를 흔들었어요. 숨은 붙어 있네. 찢어진 정장, 머리에 상처, 그리고 비싼 시계.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이정희는 남자를 업고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희는 몰랐어요. 이 남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여기에 혼자 쓰러져 있는지,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며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재벌 대성그룹 회장 강명진은 외부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70을 넘긴 나이지만 그는 여전히 정정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힘을 믿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모는 검은색 세단은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외곽도로를 달리고 있었죠. 회장님,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기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강명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사위 박준호의 얼굴도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서도 사위는 조용히 앉아 있기만 했죠.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강명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배경이 약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집안 배경, 학벌, 인맥. 그것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원래 가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산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가? 강명진이 물었지만 기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없고 집도 없고 사람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곳이었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냐고 물었네. 강명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차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까지 와서 멈췄습니다. 주변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열었습니다. 내리십시오.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강명진은 순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아는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도 다르고 말투도 달랐습니다. 당신 누구야? 강명진이 물었을 때 누군가 뒤에서 그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저항할 틈도 없이 강명진은 차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대체 무슨 짓이야? 강명진은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를 끌어낸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누군지 알 수 없었죠.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강명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남을 내려다보며 살았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느껴졌습니다. 살려줘, 돈이 필요한 거야? 얼마든지 줄 수 있어. 강명진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강명진을 나무 밑으로 끌고 갔을 뿐이었습니다. 낙엽이 쌓인 땅 위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뒤통수에 무언가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강명진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으윽!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귓가에서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마저 점점 작아졌습니다.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강명진은 낙엽 위에 쓰러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아니, 감긴 것인지 스스로 감은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명진은 깊은 산속에 버려졌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밤은 깊어갔고 산은 고요했습니다. 바람만이 나뭇가지 사이를 지나가며 소리를 냈습니다. 강명진의 손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숨은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지만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강명진은 그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평생 권력을 쥐고 살았던 남자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꾸몄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일 거라는 것. 강명진의 의식은 완전히 꺼져갔습니다. 그날 밤 재벌회장 강명진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시간은 며칠 전으로 돌아갑니다. 대성그룹 회장 강명진에게는 가족이 많지 않았어요.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딸 하나뿐이었죠. 그 딸의 남편이 바로 박준호였습니다. 45살의 박준호는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했고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명문대를 나왔지만 집안 배경은 평범했죠. 그런 박준호가 재벌가의 딸과 결혼한 것은 사랑 때문이었어요.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결혼 초반 강명진은 사위를 반기는 듯 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면 됐지, 뭐. 그렇게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였어요. 준호, 친구 중에 재계 쪽 사람 있나? 강명진이 물었습니다. 대학 동기 몇 명 정도 있습니다. 박준호가 대답했죠. 인맥은 중요한 거야. 집안 좋은 친구들이랑 잘 지내야 해. 겉으로는 조언하는 말투였지만 박준호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말 속에 담긴 무시를. 너는 그런 집안이 아니잖아. 그런 의미였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준호는 대성그룹 기획실에서 일했어요. 능력은 있었죠. 대학 시절부터 성적은 늘 최상위권이었고 업무 처리도 빨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자리에는 늘 다른 사람이 앉았어요. 준호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강명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준호보다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짧은 사람이 승진했죠. 그 사람의 할아버지는 전직 장관이었어요. 박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고개를 숙였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마음속은 달랐어요. 분노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임원회의가 있었어요. 박준호가 준비한 사업 제안서를 발표하는 자리였죠. 몇 달 동안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10년을 내다본 투자입니다. 박준호가 설명했어요.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강명진은 달랐죠. 좋긴 한데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닌가? 강명진이 말했습니다.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다시 검토해보게. 박준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몇 달을 준비한 것이 단 몇 마디로 묵살되는 순간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한 임원이 박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 이사, 너무 신경 쓰지 마. 회장님이 원래 그러셔. 하지만 그 임원도 알고 있었어요. 강명진이 박준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위지만 결국 외부 사람이야. 박준호는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아버지를 존경했고 아버지 편을 들게 뻔했으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박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집안 배경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고 싶었죠. 하지만 강명진은 그를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날이었어요. 회사 임원 승진 발표가 있었죠. 박준호는 이번에야말로 기대했습니다. 지난 3년간 회사 매출을 2배로 끌어올린 건 박준호의 프로젝트였으니까요. 하지만 발표된 이름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강명진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번 상무 승진자는 김태훈 이사입니다. 김태훈은 박준호보다 3살이나 어렸어요. 입사한 지도 5년밖에 안 됐죠.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법조인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자리에 앉은 채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강명진이 박준호를 불렀어요. 준호, 실망했나? 강명진이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박준호가 대답했죠. 태훈이가 좀 더 리더십이 있어 보여서 말이야. 자네도 분명 좋은데 뭔가 부족한 게 있어. 강명진은 그렇게 말하며 박준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다음 기회를 노려보게. 박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차가운 분노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게 뭔데? 집안이 부족하단 거잖아. 집으로 돌아온 박준호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동안 참고 견뎠죠. 하지만 이제는 한계였어요. 결국 난 장식품이었어. 박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능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으로도 존중받지 못하는 삶. 그런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박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더 이상 무시당하며 살 수 없다고.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당신이야, 장인어른. 박준호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게. 그는 회장의 일정을 파악했어요. 언제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리고 적당한 사람을 물색했습니다.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몇 주가 지났어요. 박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아무도 그의 속마음을 알지 못했죠.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강명진이 외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박준호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이야. 계획대로 해. 전화를 끊고 박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완벽한 날씨였죠. 이제 끝이야. 당신의 시대는. 박준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강명진은 산속에 버려졌습니다. 박준호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내 몰래, 회사 사람들 몰래 모든 걸 혼자 준비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었죠. 뒷골목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회장님, 운전기사를 바꿔치기 해야 해. 박준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난 사람은 2명이었어요. 한 명은 운전을 맡고 한 명은 보조 역할이었죠. 원래 기사는 그날 아침에 처리할 거야. 크게 다치지 않게, 하지만 운전은 못하게. 박준호가 설명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대리 기사를 부를 거야. 그때 자네들이 들어가는 거지. 2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흔적을 남기면 안 돼. 절대로. 박준호는 다시 한번 강조했죠. 사고처럼 보이게 해야 해. 산길에서 미끄러진 것처럼.
돈을 받은 만큼 일은 확실히 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박준호는 회장의 스케줄을 확인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회장 비서가 일정표를 보냈어요. 그 일정표에는 모든 게 적혀 있었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몇 시에 돌아오는지. 박준호는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날을 골랐어요. 외부 일정이 늦게 끝나는 날, 산길을 지나 집으로 돌아오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회장의 운전기사에게 작은 사고가 났어요. 집 앞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삐끗한 거였죠. 물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박준호가 고용한 사람이 몰래 계단에 물을 뿌려놨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오늘은 운전을 못할 것 같습니다. 기사가 전화로 말했죠. 그럼 어쩌나? 오늘 일정이 있는데. 회장 비서가 당황했어요. 대리기사 불러야겠어요. 비서는 평소 이용하던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는 박준호가 미리 손을 써둔 곳으로 연결됐어요. 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박준호가 고용한 사람이었죠. 1시간 후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회장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리기사입니다. 남자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비서는 별다른 의심 없이 차 열쇠를 건넸죠. 회장님 모시고 일정 소화하고 저녁에 집까지 모셔다 드려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렇게 회장은 가짜 기사가 모는 차에 탔습니다. 낮 동안은 모든 게 정상적으로 진행됐어요. 회장은 회의에 참석하고 거래처를 만나고 저녁 식사를 했죠. 기사는 조용히 차를 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도 평소처럼 뒷좌석에서 서류를 보거나 전화를 받았어요. 저녁 6시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가세. 회장이 말했죠. 알겠습니다. 기사는 차를 출발시켰어요. 그때 박준호는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출발했습니다. 짧은 보고였어요. 박준호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죠. 시계를 봤어요. 7시쯤이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차는 평소와 같은 길을 달렸어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죠. 하지만 집으로 가는 마지막 갈림길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산길로 접어든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건가? 회장이 물었습니다. 기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죠. 내가 지금 어디로 가냐고 물었네.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여전히 침묵했어요. 차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까지 와서 멈췄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었죠. 기사가 문을 열고 내렸어요. 그리고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숲속에서 또 한 명이 나타났어요. 박준호가 고용한 두 번째 사람이었죠. 내리십시오.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회장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두 사람에게 끌려 나왔죠.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회장이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회장은 쓰러졌고 두 사람은 재빨리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졌어요. 그렇게 회장은 산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시각 박준호는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끝났습니다. 짧은 보고였죠. 박준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모든 흔적이 지워지겠군. 박준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가방을 챙겨 퇴근 준비를 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일이 좀 있었어. 미안. 박준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녁을 먹으며 아내와 대화를 나눴죠. 아내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이 오늘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박준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죠. 이제 시작이야. 박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박준호는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강원도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여자 10만이 이정희는 새벽부터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63의 나이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죠. 산삼을 캐며 평생을 산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디쯤 가볼까? 이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걸었어요. 산은 고요했습니다. 새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낙엽을 밟으며 한참을 걸어 올라갔어요. 평소에는 잘 오지 않던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음소리였어요. 이정희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죠. 누구 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음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이정희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인 나무 아래였어요. 그곳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이정희는 놀라 가까이 다가갔어요.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정장은 찢어지고 흙투성이었죠.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고 머리에서는 피가 흘렀어요. 여보세요. 정신 차려요. 이정희가 남자를 흔들었습니다. 남자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하지만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가늘게, 아주 가늘게. 이러다 죽겠네. 이정희는 급히 남자의 상태를 살폈어요. 맥박이 약했습니다. 체온도 많이 떨어져 있었죠. 밤새 여기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어쩌지? 여기서 내려가려면 한참인데. 이정희는 고민했습니다. 산에서 내려가려면 2시간은 걸려요. 그 시간 동안 이 남자가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죠. 일단 움막으로 데려가야겠어. 이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산삼을 캐다가 머물던 작은 움막이 있었어요. 여기서 10분 정도 거리였죠. 이정희는 남자를 업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남자의 몸은 무거웠고 이정희는 나이든 여자였으니까요. 에고, 무겁네. 이정희는 힘을 다해 남자를 끌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땀이 흘렀어요. 숨이 찼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여기 두고 가면 죽을 테니까요. 30분이 넘게 걸려 움막에 도착했어요. 작은 나무집이었습니다. 비바람을 피할 정도의 공간이었죠. 이정희는 남자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바닥에 깔아둔 돗자리 위에 눕혔어요. 후, 이제 뭘 해야 하나? 이정희는 급히 물을 끓였습니다. 움막 한쪽에는 간단한 살림살이가 있었어요. 냄비, 물통, 약초들. 물이 끓자 깨끗한 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얼굴과 상처를 닦아줬어요. 이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거지? 이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고급 정장, 비싼 시계.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산에 놀러 왔다가 길을 잃은 건가?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머리에 상처는 부딪힌 것 같았지만 너무 깊었어요. 마치 누군가 때린 것 같았죠. 에이, 그럴 리가. 나도 상상이 과하네. 이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이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했어요. 천으로 상처를 닦고 약초를 다렸습니다. 지혈에 좋은 약초였죠. 달인 물을 남자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어요. 남자는 삼키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흘러내렸죠. 아휴, 어렵네. 이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몇 방울이라도 목으로 넘어가길 바라며 해가 저물어 갔어요. 이정희는 움막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을 혼자 둘 수 없었으니까요. 밤이 되자
기온이 떨어졌어요. 이정희는 남자에게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자신이 가져온 것까지 모두. 추우면 안 되는데. 손으로 남자의 이마를 만졌어요. 열이 있었습니다. 염증이 생긴 건가? 이정희는 다시 약초를 다렸어요. 열을 내리는 약초였죠. 밤새 남자의 이마를 닦아주고 약을 먹이고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이정희는 잠들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죽을까봐 무서웠으니까요. 새벽이 되자 남자의 숨소리가 조금 안정됐어요. 열도 약간 내렸죠. 다행이다. 이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어요. 상처는 깊었고 몸 상태는 여전히 안 좋았으니까요. 이튿날도 사흘째 되는 날도 이정희는 움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산삼을 캐러 가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 사람을 돌보는 데 온 힘을 쏟았죠. 약초를 다리고 상처를 소독하고 물을 먹이고 밤마다 열을 확인하고 숨소리를 듣고 사흘째 되는 밤이었어요. 남자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작은 신음소리가 났죠. 이정희는 황급히 다가갔어요. 정신 차렸어요? 남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초점이 없었어요. 여긴 어디?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산속이에요. 제가 발견해서 데려왔어요. 이정희가 말했죠. 남자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뭔가 생각하려는 듯 했지만 곧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죠. 조금만 더 버텨요. 곧 나아질 거예요. 이정희는 남자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하지만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이어지고 있었죠. 움막에서의 시간은 길고 고됐습니다. 이정희는 하루도 쉬지 않고 강명진을 돌봤어요. 새벽이면 산에서 약초를 캐왔습니다. 지혈에 좋은 것, 열을 내리는 것, 기력을 회복시키는 것. 달인 약을 시켜서 남자의 입에 조금씩 넣어줬죠. 밤마다 열을 재고 상처를 소독하고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비 오는 밤에도 남자 곁을 지켰어요. 비 오는 밤엔 조심해야 해요. 이정희는 남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이정희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이정희라고 해요. 10만이죠. 당신은 누구예요? 왜 산에 쓰러져 있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정희는 괜찮았어요. 혼자 말하는 게 익숙했으니까요.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남자가 눈을 떴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초점이 있었죠. 여긴 어디입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식은 있었어요. 산속 움막이에요. 제가 당신을 발견해서 데려왔어요. 이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뭔가 생각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기억이 안 나네요.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이정희는 따뜻한 물을 떠왔어요. 일단 물부터 드세요. 남자는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혼자 잔을 들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남자가 말했죠. 천만에요. 당신 이름은 뭐예요? 이정희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입을 열려다 멈췄어요.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남자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왜 여기 있었는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이정희는 놀랐습니다. 기억을 잃으신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으로 머리를 짚었죠. 상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머리를 다쳐서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예요. 이정희는 남자를 안심시켰어요.
지금은 살아나는 게 먼저예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남자는 조금씩 회복됐어요. 스스로 앉을 수 있게 됐고 이정희가 끓여준 죽도 먹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이정희는 옆에서 지켜봤어요. 남자는 조금씩 숟가락을 떴습니다. 맛있네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산에서 캔 나물로 끓인 거예요. 몸에 좋아요. 이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며칠이 더 지나자 남자는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움막 밖으로 나가 햇빛을 봤어요. 날씨가 좋네요. 남자가 말했죠. 그러게요. 오늘은 특히 따뜻해요. 이정희도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하늘을 봤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정희가 대답했죠.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순 없잖아요. 남자는 이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따뜻한 미소가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며칠 후 남자는 이정희를 도왔습니다.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오고 약초를 다듬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이정희가 대답했죠. 일을 하며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어디서 왔을까? 손을 보니 굳은 살이 없었어요. 일을 많이 해본 손이 아니었죠. 하지만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뭔가 배운 사람 같았어요. 혹시? 남자가 이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제 옷이나 소지품에서 뭔가 발견하신 거 없나요? 이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옷은 찢어져서 다 버렸어요.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렇군요. 남자는 아쉬워했습니다. 단서가 하나도 없었죠. 걱정 마세요. 언젠간 기억이 돌아올 거예요. 이정희는 남자를 위로했습니다. 그때까지 여기서 쉬면 돼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남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뭔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누군가 나를 해치려 했던 것 같아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차, 그리고 둔탁한 충격.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죠. 남자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든 왜 여기 있게 됐든 지금은 살아있다는 게 중요해. 이정희의 말이 맞았어요. 지금은 살아나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되겠죠.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산에 버려졌는지, 그때까지는 이곳에서 쉬면 되는 거였습니다. 남자는 눈을 감았어요. 처음으로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산속 작은 움막에서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강명진은 장작을 패고 있었어요. 도끼질은 서툴렀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이정희는 옆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힘들면 쉬어요. 무리하지 말고. 이정희가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강명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작을 패다가 문득 멈췄어요. 뭔가 생각이 떠오른 듯 했죠. 혹시? 강명진이 이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집안이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이정희는 손을 멈추고 강명진을 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문득 떠올라서요.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뭔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강명진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확실한 기억은 아니었지만 어렴풋이 느껴지는 뭔가가 있었어요. 이정희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사람은요, 태어날 때 집안 정에서 태어나지 않아요. 이정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죠.
그걸로 재는 게 제일 잔인하죠. 강명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태어날 때 집안 정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이정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가난하게 자랐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산에서 살아왔죠. 힘들지 않으셨어요? 강명진이 물었습니다. 힘들었죠. 하지만 산은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이정희는 주변 나무들을 바라봤어요. 나무도 풀도 새도 다 똑같이 대해줬어요. 제가 가난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죠. 사람만 달라요. 사람만 돈과 집안으로 다른 사람을 깔봐요. 이정희의 말에 강명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아픈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잘못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강명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를 그렇게 대했던 것 같아요. 집안이 부족하다고. 이정희는 강명진을 바라봤어요. 기억이 돌아오고 있나 봐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느낌만. 강명진은 도끼를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만약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면 잘못된 거죠? 강명진이 물었습니다. 잘못됐죠. 하지만 깨달았으면 됐어요. 이정희가 대답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요. 강명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는 몰라도 뭔가 잘못 살아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강명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정희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 집안 정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그걸로 재는 게 제일 잔인하다. 강명진은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거.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강명진은 이정희를 도우며 지냈어요. 함께 산을 오르고 약초를 캐고 밥을 지었습니다. 이 약초는 기침에 좋아요. 이정희가 설명했어요. 저건 상처에 바르는 거고요. 많이 아시네요. 강명진이 말했습니다. 평생 산에서 살았으니까요. 이게 제 전부예요. 이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죠. 강명진은 이정희를 보며 부러웠습니다. 소유한 건 없지만 만족하며 사는 모습, 누구를 깔보지도 않고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는 모습,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강명진은 생각했어요. 내가 잃어버린 게 뭔지 모르지만 이 시간은 소중해.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움막 밖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별이 쏟아질 듯 많았습니다. 별이 참 많네요. 강명진이 말했습니다. 도시에서는 이렇게 안 보이죠. 이정희가 대답했어요. 당신 도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긴 해요. 손을 보니 일을 안 해본 손이더라고요. 강명진은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이제는 조금 거칠어졌지만 원래는 깨끗한 손이었죠. 도시에서 뭘 했을까요? 글쎄요. 중요한 일을 하신 것 같긴 해요. 말투도 그렇고. 이정희가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당신이 중요하죠. 강명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정희의 말이 맞았어요. 과거가 어땠든 지금이 중요했습니다. 정희 씨, 강명진이 불렀어요. 네, 저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강명진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정희는 웃었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웠는데 이렇게 같이 있으니 좋네요. 두 사람은 별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강명진은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강명진은 그 남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무시하는 눈빛으로. 강명진은 꿈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이 났어요. 저 사람은 누구지?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불편한 느낌만 남았습니다. 강명진은 창밖을 봤어요. 달빛이 움막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든 이제는 달라져야 해. 강명진은 다짐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면 잘못된 걸 바로잡겠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면 사과하겠다고. 그렇게 강명진은 조용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강명진은 아침 일찍 일어나 물을 길어왔어요. 이제는 산길도 익숙해졌고 움막 생활도 자연스러웠죠. 이정희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강명진이 말했어요. 그러게요. 산책이라도 할까요? 이정희가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 후 산길을 걸었어요.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죠. 걷다가 강명진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왜 그래요? 이정희가 물었어요. 강명진은 손으로 머리를 짚었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듯 했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강명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천천히 해요. 무리하지 말고. 이정희가 강명진의 팔을 잡았어요. 강명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떠올렸죠. 차 안의 모습, 어둠 속으로 가는 길, 그리고 뒤통수의 충격. 누군가 저를 죽이려 했어요. 강명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이정희가 놀라 물었어요. 산속에 버려진 거예요. 누군가 일부러. 강명진은 눈을 떴습니다. 이제 기억이 선명해졌어요. 저는 강명진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회장님이셨군요. 이정희는 놀랐습니다. 강명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누가 저를 여기 버렸는지도 알 것 같아요. 강명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위, 박준호. 그 이름을 떠올리자 모든 게 연결됐어요. 회의 때의 무시, 승진에서의 제외, 차갑게 대했던 태도들. 제가 먼저 잘못했네요. 강명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정희가 물었어요. 사위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집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명진은 바위에 앉았습니다. 능력도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전 그걸 인정하지 않았죠. 왜요? 배경이 약하니까요. 그게 제 기준이었어요. 강명진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매번 무시했어요.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태도로 보여줬죠. 이정희는 조용히 들었어요. 회의 때마다 그 아이 의견은 묵살했고 승진 기회도 주지 않았어요. 강명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지어 식사 자리에서도 은근히 깔봤어요. 그 아이 집안을. 그랬군요. 이정희가 말했어요. 그래서 사위분이 네, 복수한 거예요. 저를 죽이려고. 강명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알겠어요. 내가 먼저 그 아이를 죽였다는 걸. 무슨 뜻이에요?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을 죽였어요. 10년 동안 매일같이. 강명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짓밟았어요. 그 아이의 자존심을. 이정희는 강명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깨달으셨으면 됐어요. 하지만 늦었어요. 이미 그 아이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고 강명진은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전부 다. 회장님, 이정희가 불렀어요. 그 아이가 잘못한 건 분명해요. 사람을 죽이려 한 건 용서받을 수 없죠. 하지만 회장님도 잘못하셨어요. 그건 인정해야 해요. 이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둘 다 잘못했어요. 그 아이는 복수를 선택했고, 회장님은 사람을 무시했고, 강명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전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만 나뭇가지 사이를 스쳐 지나갔어요. 정희 씨, 강명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 여기서 조금 더 있고 싶어요. 강명진이 말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돌아갈. 이정희는 강명진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준비요? 마음의 준비요. 제대로 사과하고 제대로 바로잡을. 강명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기서 배웠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럼 천천히 생각해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이정희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명진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희 씨가 아니었으면 전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뭘 했다고요? 그냥 당연한 말 했을 뿐이에요. 이정희는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제 인생을 바꿔줬어요. 강명진도 웃었어요. 진심 어린 미소였죠. 그날 밤 강명진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박준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회사는 어떻게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예전의 강명진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 누구든 존중하며 대하겠다는 것. 내가 먼저 잘못했어. 그 책임은 져야 해. 강명진은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 거야.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어요. 밝은 달빛이 움막을 비췄습니다. 강명진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죄책감은 있었지만 방향은 알게 됐으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바로 잡아야 하는지. 이제 강명진은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명진은 산에서 내려갈 준비를 했어요. 이정희와 함께 마지막 산책을 했습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이정희가 물었어요. 네. 이제 돌아가야 해요. 바로잡을 게 많으니까요. 강명진이 대답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강명진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예전처럼 살진 않을 거예요. 이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다음 날 강명진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해 경찰서로 갔어요. 저는 강명진입니다. 실종 신고가 되어 있을 거예요. 경찰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살아계셨습니까?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실종 사건이었죠. 경찰은 곧바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강명진은 모든 걸 진술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산에 버렸는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며칠 후 박준호가 체포됐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어요. 대리기사로 위장한 사람들의 진술, 통화 기록, 동거래 내역. 모든 게 드러났죠. 장인어른, 박준호는 강명진을 봤습니다. 강명진은 조용히 박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 강명진이 불렀습니다. 자네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네. 사람을 죽이려 했으니까. 박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나도 잘못했어. 강명진의 말에 박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자네를 무시했어.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지. 강명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집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네 자존심을 짓밟았어. 회장님, 미안하네. 진심으로. 강명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먼저 자네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 책임은 내가 질 거야. 박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렀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박준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어요.
강명진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피해자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판사가 말했어요. 강명진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이 저를 죽이려 한 건 사실입니다. 강명진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도 피고인을 10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말로 죽였습니다. 매일 조금씩. 강명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집안 배경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깔봤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피고인의 죄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도 죄가 있습니다. 강명진은 박준호를 봤어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재판은 몇 주간 이어졌습니다. 결국 박준호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살인 미수치고는 가벼운 형량이었죠. 강명진의 증언이 참작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강명진은 회사로 돌아갔어요. 임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회장님, 복귀하시는 겁니까? 한 임원이 물었어요. 강명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사임하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임원들이 놀랐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강명진이 말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하고 서열로 나눴습니다. 강명진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런 사람이 회사를 이끌어선 안 됩니다. 하지만 회장님, 딸에게 회사를 맡기겠습니다. 그 아이가 준비되면. 강명진은 결정을 내렸어요. 그때까지는 전문 경영인을 모시겠습니다. 임원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후 강명진은 딸을 만났어요. 아버지,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 오빠가 왜 그랬을까요? 내 탓이 아니야. 강명진이 말했어요. 내 탓이지.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었어. 아버지, 미안하구나. 너한테도. 강명진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어. 좋은 장인도 되지 못했고.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이제 회사를 맡아라. 내가 준비되면. 강명진이 말했어요. 아버지는 어디 가세요? 산으로 돌아갈 거야. 강명진은 웃었습니다. 거기 내가 있어야 할 사람이 있어. 한 달 후 강명진은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정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돌아오셨네요. 이정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 이제 여기가 제 집입니다. 강명진도 웃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이정희가 물었어요. 그만뒀어요. 이제 딸이 맡을 거예요. 잘하셨어요. 이정희가 말했습니다. 사람을 서열로 나누는 자리엔 다시 서고 싶지 않았어요. 강명진이 말했어요. 여기서 정혜 씨와 함께 사는 게 더 좋아요. 이정희는 강명진을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 사는 게 괜찮아요. 아니, 행복해요. 강명진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산 아래 작은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인사하고 텃밭을 가꾸고 조용히 살았어요. 강명진은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정희 옆에 있는 한 사람이었죠.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강명진과 이정희는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아름답네요. 강명진이 말했어요. 그러게요. 매년 봐도 아름다워요. 이정희가 대답했습니다. 정혜 씨, 강명진이 불렀어요. 네,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강명진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천만에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정희가 웃었습니다. 혼자 살던 제 인생에 함께할 사람이 생겼잖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가 경쾌했어요.
강명진은 행복했습니다. 권력도 돈도 없었지만 진짜 사람으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렇게 강명진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산속에서 이정희와 함께 과거를 뒤로하고 진짜 사람으로.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강명진 회장의 선택,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박준호의 복수,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용서할 수 없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말하지 못할 사연이었습니다.